예, 발표를 하시죠. 예. 저희 의학사 3년 아 자, 발표할 때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손에 있는 거 손 다 띄시고요. 자, 손 다 띄고 발표 잘 들어주세요. 저희 3조는 장준경이라는 의과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하세요. 자, 내가 내려줄게요. 자, 화면만 보고 딴 거 틀지 말고 화면만 보세요. 딴 거 틀지 말아요. 예, 화면만 보세요. 장준경의 생애 아예 하지 마요. 기다렸다. 딴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자, 하세요. 예. 장준경의 저술은 상알론하고 근계율학이 어떤 책인지 간단한 내용하고 그 장준경 의학이 의학 전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요? 장준경은 중국 후한 사람으로 의학의 성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의 대표 저작인 상알론하고 근계율학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장준경의 생애인데요. 남양 지역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10살 때쯤에 편자기 의술을 펼치는 것을 보고 의학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스승인 장백조라는 사람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후한 영제 때 효렴이라는 선발 방식으로 뽑혀서 관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헌제 때에 이르러서는 장사의 태수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태수를 그만두고도 기양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준경이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렸고 많이 딴짓해서요. 치료 방법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장준경은 이렇게 환자를 계속 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종합해서 상알론과 근계율학을 주술하였습니다. 변증 장준경의 업적으로는 간단하게 독창적인 한약을 개척하였다인데 환자의 증상이나 맥박 등을 관찰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방법을 강조했는데 태양 예를 들면 이걸 내가 드릴게요. 태양병의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을 제시하였고 맥박이 대체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방제학 면에서는 다양한 처방을 개발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마왕탕, 계지탕, 백호탕 같은 대표적인 처방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알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요? 여기서 상한이란 오한 발열을 주증상으로 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113개의 방제 그리고 170여 종의 약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육경 6개 병락에 따라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치료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삼암, 삼양, 태양소양 같은 명칭은 내경에도 나와 있지만 상알론의 특징이라 하자면 그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질병이 변화해가고 어떤 경로로 발전하고를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병세가 있고 증상이 있냐, 맥박 등을 정리하고 맞춤 치료법과 약제도 수록하였습니다.
뇌병과 마찬가지로 또 전기를 강조하였는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체내의 전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면병, 즉 태양, 양명, 소양병은 이렇다 정리를 하였고 이제 이들의 공통점은 표증, 실증, 열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체내의 전기 그리고 외부의 사기가 들어와서 이 둘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사기를 몰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병은 외부의 사기가 체표를 통해 들어와서 발생하는 병이다 라고 하였고 오한 발열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사망병을 살펴보시면 태음, 소음, 고름병인데 리증, 허증, 한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 경우에는 이미 체내의 전기가 손상된 상태로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체내의 전기를 북돋는 것으로 치료를 합니다. 태음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극도로 약해져서 이제 양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직보라,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중병은 그 사명, 사문병 말고도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꼭 육경에 맞게 사람들이 다 6가지의 경우로 나눠서만은 그걸 모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양, 표리, 한열, 허실같이 삼음, 삼양의 어떤 증상 표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따졌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마다도 차이가 있고 사기가 얼마나 경하나 중하냐 그리고 언제 그 치료 시기를 언제로 하였느냐 등에 따라서 개인마다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진단법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25종의 백상을 실었고 또 난격의 독치 총구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설진, 혈을 통해서 질병을 설명하기도 하였고 또 복진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처방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또 큰 원칙으로 부정과사의 원칙을 둔 건 마찬가지고 제형을 보자면 탕제, 환제 같은 내복약뿐만 아니라 세제, 욕제, 관비용고, 항문전제까지 외용약 같은 다양한 제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계요약입니다. 이제 크게 상한-잡병론에서 방금까지 본 상한론이 상한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잡병에 대한 내용을 실은 것이 금계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262개의 강제, 214종의 약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소아과, 부인과, 오간과 질환 등의 나머지 질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처방을 수록하진 않았고 대표적인 소개할 만한 처방들을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상한 열병 이외에 발생한 합병증 일종인 신경쇠약 증상을 우리가 백합병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예를 들면 백합, 지모, 땅을석, 대자탕 등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계요약에 처음 등장한 처방 중에 하나가 대건중탕인데 이게 한증을 기저에 둔 변비나 적취를 해결하는 처방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 대건중탕이 장관운동을 개선하는 효과 또 장폐색을 치료하는 효과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의 대표 처방 중에 하나인 당기작약산 계지복룡암 같은 경우에도 금계요약에서 유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화가 토하고 설사는 이런 소화에 관한 처방 중에 하나가 오령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소희 학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 지소희입니다. 저는 장중병이 중국 의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병은 중국 의학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장중병의 상한잡병론은 다른 의학서들과 달리 다른 의학서들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상한잡병론은 여러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중국 전통의학의 실용적인 치료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이를 참고해서 환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중국 전통의학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 현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장준경은 중국 임상학의 초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점이 환자의 체질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의학서들은 이렇게 환자의 체질과 증상보다는 질병에 초점을 맞춰서 질병만 보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장준경은 그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을 규명해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이 방법에 따라 처방을 내리며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한다라고 했던 원칙이 장준경이 가장 강조했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유행성 열병에 대한 변수법적 치료를 체계화했다는 점인데요. 열병을 세분화를 했어요. 이렇게 6병, 즉 3형과 3흥에 따라서 6유형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했는데 각 유형별로 병세, 증상, 맥박 등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은연표리, 냉염허실 등의 요소를 감안해서 치료했고 유형별로 맞춤법을 맞춘 치료법과 약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서 중국 의료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증상 중심의 진단 및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환자의 증상이라고 장준경을 말을 했는데요. 이 환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 맥박과 혀, 피부, 체온, 대변, 소변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질병의 원인을 환자 개개인별로 파악한 후에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의료의 개념과 부합하고 현대적으로도 이제 개개인에 맞춘 그런 치료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지금 클로버엑스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의학 문헌과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방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현재는 그리고 환자의 증상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 기준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치료와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과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마다 선천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른데 사람마다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어떤 질병에 더 회복력이 빠른지 다 다른데 이런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생활습관, 운동 등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었고 그래서 체질 개선에 효과적인 다양한 한약 처방을 장준경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은 병이 많아서 치료했다 그래도 질병의 재발 위험이 높은 그런 병들이 많은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가 어려운 병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가 이제 장준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요. 장준경 의학이 가지는 한계점은 뭐가 있을지 처음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장준경의 의학은 이제 분석 방법이 과거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과 관찰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 의학 기준에서만 살펴봤을 때는 사실 과학적 연구와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후한 시대에 살았던 장준경이 사실 해결할 수는 없었던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고 병리적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장준경 나름대로 그 맥진과 설진 등의 객관적인 진단을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도 활용했고 그리고 본인이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체의 면역 기능을 기르게끔 그런 본질에 가까운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이런 한계점은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준경이 생각한 정기를 보존하고 북돋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상한호
사면론에 따르면 부정거사의 치료 원칙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데 리증, 허증, 한증을 나타내는 산후병은 주로 전기를 북돋는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양기를 보충하는 처방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부자, 요항, 인삼, 육개 등의 약재를 사용하는데 현대에서도 이제 한약 처방을 할 때 환자의 체질, 증상에 따라 전기가 부족한 경우 기를 보충하는 처방이나 약재를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준경은 한토하 3법의 구체적인 응용에서 인세리도의 원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인세리도란 질병의 발전 추세 그리고 사기가 나가려는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게 제때 치법을 사용해서 사기를 물리치는 것으로 전기를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제때의 치법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법, 한법, 합법이 있지만 저희는 토법은 약간 조금 소화기관의 손상이 우려돼서 현대에는 조금 피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한약을 복용한 후에 땀을 흘리며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하거나 설사 배변을 통해 해독하고 대사를 안정을 얻는 그런 한법과 합법은 이제 현대에도 충분히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장준경의 상한론과 공개요락의 내용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 환자의 증상 중심의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과 체질 개선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동시에 임상학에 초석이 되어 중국 의료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한다면 장준경의 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교수님 잠깐만 이거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예? 어디요? 이거 모니터 풀어달래요. 걸려있는 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용을 찾고 싶어서. 잠시만요. 나도 그거를 나도 헤매야 돼. 야. 됐나요? 그 아까 공개 요락이 장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여기요? 그 백합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은 이제 상한 열병 이후 발생한 신병 쇠약이라는 점에서 약간 잡병으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질병이랑 그 앞에서 그 삼원병에서는 그 체내 전기가 이미 손상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그 상한 쪽에서 봤을 때 사기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질문이 이해가 잘안 돼요. 예, 삼원병에 나타난 증상도 보면은 리증, 허증, 한증으로서 체내 전기가 손상되어서 나타난 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근개혈액에서 말하는 이 백합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한 열병 이후에 발생한 신경쇠약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다 같은 상한에 의해서 음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백합증이 나타났으면은 똑같은 상한론에서 다루어야 되지 왜 하필은 근개혈액에서 다뤘을까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 이거죠. 팀원들의 도움을 네, 요청하겠습니다. 도움을 줘야죠. 다른 사람이 또 해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 맞아. 마이크 잡고요. 예. 백합병은 꼭 이게 열병 이후에 합병증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약간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상한열병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한론이 아니라 근개혈액에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상한론이 아닌 근개에 포함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어디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장준경의 생애에서 후한 영재 제위 시기에 효령으로 뽑혀 관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효령이 뭔가요?
혈흔물에 뽑혀 관리가 됐다는데 혈흔이 뭐냐? 예? 저기 혈흔. 효련은 관리 임용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과 청렴한 사람에게 이 청렴한 사람을 관리로 임용하는 임용 과목입니다. 적폐 아니겠습니까? 네, 검색에서 혈흔이란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이 조금 그렇죠. 좀 그렇죠? 질문이 좀 더 수준 높으면 훨씬 더 좋겠죠. 예, 뭐 질문을 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좀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상한론의 진단에서 설진 중에 설진을 구체적으로 설체, 설태, 설각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뒤로 주시고요. 자, 설진에서 설체, 설태, 설각은 나눠 질병을 설명한다 했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좀 모르니까 좀 설명해 주면 더 좋겠죠. 혈의 모양, 검색을 열심히 해도 혈의 모양. 나올까요? 백태 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각이 뭐지? 설체는 혀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설태는 혓바닥의 상태를 백태가 꼈냐? 네, 예를 들어 뭐 백태가 꼈는지 건조한지 물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 같고요. 설각은 감각이나 감각. 입맛이 뭐 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자, 설체는 혀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나하고 개론 수업한 사람들 혀도 한번 봤을 거예요. 사진 찍어보고 가면서 그 혀에 가끔 보면 이렇게 혀에 이빨 자국 나는 사람도 있죠. 혀 자체에. 그래서 그런 혀 자체의 형상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설태라는 것은 혀 위에 뭔가 끼어 있어요. 보통 보면 본인들 혀 한번 보세요. 하얗게 끼어 있는 경우 있고, 좀 노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태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설태가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하고 두텁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씩 설태가 끼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아예 안 꼈다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고, 설태의 색깔에 따라서도 이것이 한증이다 열증이다 구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설각이란 뭐 혀가 느끼는 감각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설각이라는 용어 나도 처음 들어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인가를 그냥 막 들여 쓰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질문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더 좋겠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해준 게 있죠. 거기 보면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한의사들이 딱 봤을 때 전공자 수준에서 좀 너무한다. 너무 전공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평가도 내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각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주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뭐 질문 계속 해주시면 더 좋아요. 어차피 시간 좀 어느 정도 끌고 간 다음에 할 거니까. 의미상 나오는 거 질문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상한론의 개요에서 상한은 오한발열 주증상을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오한발열 주증상을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했으면은, 자, 저것만 들었을 때 증상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한발열 주증상으로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오한 발열이 있는 전염성 질환 뭐가 있을까요? 감기, 그죠? 보통 감기를 이야기를 하죠. 감기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감기 호흡기 증상들 뭐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급성 열성 전염성 급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급하게 변화하면서 약간 열이 있으면서 전파력이 강한. 그래서 그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급성이죠. 그래서 급성으로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성으로 전파된다면은 대표적인 것이 결핵이죠. 결핵 같은 건 뭐 안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전파되고 하는 이런 거니까 증상이 결론은 뭐 사망에 이른다가 거의 비슷할 수 있지만은 빨리 사망하느냐,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하느냐, 한 1년, 2년, 3년, 4년 두고 사망하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 열성 전염병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써줘야 돼요. 전염성이 아니라 급성 전염병이라고 써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자, 6단계의 변칙변조 치료를 해서 6경에 따라 6가지 나눈다. 사문삼형의 명칭은 뇌경과 동일하지만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전병 교류가 경로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 사문삼형의 명칭은 뇌경과 동일하지만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전병 교류 경로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사문삼형이 뇌경과 같다는데 뇌경 어디랑 어떤 게 같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없이 뇌경과 같다? 그래 뇌경 어디에 나와? 뇌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 해줘야 되죠. 그것도 이야기 안 하면서 뇌경과 같다 하면은 그걸 누가 믿어요? 딱 보여주면서 자 뇌경에 이거 있으니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검색 뭐 맨날 치기만 하면 뭐예요? 찾지도 못하면서 이 딴짓하고 있는 거 뭐예요? 제대로 검색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죠? 황제내경 그래요. 뇌경인데 자 뇌경 어딘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황제내경 소문 제6편의 음양이암론에 보면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삼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사문과 삼양이 흩어진다, 뭐 합쳐진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문 삼양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장준경이 말했던 사문 삼양과 똑같아가지고 저희가 저 멘트를 쓴 건데 결국 장준경이 말하는 사문 삼양은 이 황제내경에 나왔던 사문 삼양과는 다른 걸로 분류를 한 거죠.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음양이암론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말했고 사문삼형제 이합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이런 문장들이 그거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상한전에서 말하는 육경이 뭐죠? 해양, 양명, 소양, 소문, 거름. 예, 그렇게 육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육경이란 용어를 갖다가 제대로 쓴 게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요거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죠? 밑에 한글로 써있네. 자, 여기서 보면요. 황제문활 근부열병자는 개상한 질의안을 호교하고 혹사하며 기사 개의 6, 7일째 간하고 기후 개의 10일 이상 자는 하야인 있고 하고 물었어요. 부지개하노니 원문기구 한호이다 라고 물었고 기백이 대활 거양자는 양면지 속이요 기백이 연어 풍부하니 고롭이 재양주기이다. 그래서 거양이란 용어 써 있고요.
거양, 그 다음에 양명이라는 용어가 또 쓰이겠죠. 자, 기백이왈 상한 일일의 거양이 수제하니 고로 두왕도 요척강하고 이일의 양명이 수제하니 양명은 주육하며 기맥이 협비라고 개호목하니 고로 신열목동이 비건하고 부득와인이다. 3일의 소양 수제하면 소양은 주담하며 기맥이 순협 라급이 이하니 고로 흉협통이 이롱하니이다. 라고 해서 말했던 삼양경이 나오죠. 삼양경이 나오잖아요. 거양, 양명, 소양 있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 다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이게 무슨 편이라 했죠? 소문연론. 소문연론에서 처음에 금부열병자는 게 상한질이하라. 지금 사람에서 몸에 열이 나는 이런 병들을 갖다가 다 이름을 상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뭐라고요? 뭘로 이름 지었다고? 상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앞에서 계속 딴짓해서 그래. 네, 상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상한병에서 상한병이 전변되는 과정을 갖다가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소문연론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삼양경은 뭐라고? 태양경, 양명경, 소양경. 그 태양경, 양명경, 소양경에서 태양경의 두왕통, 요척강 하는 것이 나오고 양명경에서는 신열목동 비건하고 부득와 그 다음 소양경에서는 흉협통이 이롱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삼양경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사문경이 나오죠. 사문경에 대한 내용이 밑에 또 나오겠죠. 자, 5일의 소음이 수제하니 소음은 연설반하니 그로 구건설건이 가라고. 사이살이 빠졌네요. 4일의 태음이 수제하니 태음은 이렇게 해서 복만이 있건하고 5일에 소양이 수자해서 구조설건이 가라고 6일에 고름이 들어가니까 법만이 낭축하느이다. 라고 해서 육경에 대해서 황제 내경에서 육경이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상한병이 든 환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경에서 말한 육경이 좋긴 좋은데 약간 다르더라. 라고 해서 장지원 선생이 그 상한론이라는 책에서는 이 육경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꼭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약간 다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한론이라는 책도 보면은 그냥 상한론이니까 내가 이 환자들 보고서는 그냥 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임상 경험들이 근거가 될 만한 걸 찾아보니까 내경에 있네. 황제에게 이런 문장이 있네. 그래서 이 문장을 끌어와서 육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한론에서 육경변증을 말한다 했을 때 그냥 장준경 선생님이 만들었다? 아니죠. 앞에서 나왔던 특히 내경에서 소문연론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상 증상과 여기서 말했던 증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나온 임상 증상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상한론을 배우게 되면은 육경 제각이라는 게 있어요. 육경. 태양, 양명, 소양, 태운, 소음, 거름이라는 육경에 따라서 각각 나타나는 증상들. 그러니까 육경 제각이 내경에서도 벌써 육경에 대한 증상들 나와 있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한론에서 육경 제각이라 해서 또 육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유사하면서 약간 달라요. 그러면서 또 이제 후대에 와서도 그 의학인문에서도 육경 제각이라는 걸 또 다시 만들었어요. 왜? 한 1500년쯤 되니까 또 약간 달라지죠. 같은 전염병도 좀 달라지니까 그때 따라서 또 증상이 약간 다르다 하면서 새로운 걸 갖다가 제시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육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상한론에서 미리 말한 것이 상한론에서 말한 게 아니라 황제 내경에서 말했던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육경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요것이다. 요것이 그 소문연론에 나와 있는, 황제는 소문연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더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발표한 거에서 뭐 이상하다 또는 뭐 이런 거 느낀 거 없어요?
변증 기준의 음양 표리 한열 허실 뭐 이건 좋고 체질적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체질적 차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상한론에서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 처음 듣는 소리라 그래요. 상한론에 체질 얘기했어? 좋아. 그럼 어떤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어?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열심히 찾아봐도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답안지를 쓰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근거가 있는 걸 써줘야지 근거 없는 걸 쓰다 보면은 이 체질은 뭐야? 체질적 차이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나 몰라?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럼 사기 경중이 뭐야? 썼는데 용어가 무슨 말인가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없다 하면은 뭐예요 이게? 발표 하나만 하죠.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예? 어떤 거요? 생활론에서 체질 구분법이 있습니다. 체질 구분 어떻게 해요? 음양 허실로 구분하는데 음증. 이거 마이크 대고 좀. 네. 생활론 체질 구분법이 음양 허실이라고 하는데 음증 체질, 양증 체질, 허증 체질, 실증 체질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근거 자료가 어디예요? 근거 자료요? 한약조제 난광약국. 자, 한약조제라는 난광약국이라는 데서 뭐 체질을 음양, 허실 뭐 이런 걸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한약사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몰라도 이런 분이 이야기하신 거죠. 실제로 한의학에서 그 음양 허실, 음양 한열 허실,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이걸 뭐라 그러죠?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을 갖다가 이 8가지를 뭐라 그래요? 음양 표리 한열 허실 개론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음양 표리 한열 허실. 네? 8강. 네. 8강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변증 들어가죠. 8강 변증. 자, 변증할 때 8강 변증에서 음양 표리 한열 허실로 나누어서 변증한다. 상한론에서 말한 게 아닌데 그럼 음양 표리 한열 허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 같아요? 뇌경에서 나오죠. 뇌경에서 미리 다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한론에서 처음으로 체질에 대한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체질에 대한 이야기도 뇌경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음양 25인이라는 것도 있고 오태인이라고 해서 5 목화토금속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체질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들 좀 무시하는 이런 편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1900년도에 사상의학에 나오면서 체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표리 한열 허실로 체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요거는 조금 달리 써야 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썼었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긴 좋지만은 쓸데없이 잘못된 걸 써서 감점을 당하느니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이게 발표가 한 10분 정도 발표인데 이거 제대로 발표하려면 3, 40분, 1시간 가져가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앞에 쪽에서는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이 표지 밑에다가 바닥에 그림 같은 걸 그려놓으니까 파일이 안 떠요. 파일 돌아가는데 막 3, 40분 걸리고 막 끼니까 이걸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디자인이 이렇게 필요 없죠. 아주 간단하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간단히 해주고 그 다음 내용도 필요 없는 내용 다 지우고 꼭 필요한 것만 조금 더 요약해서 짧게 해놓고 이 슬라이드도 한 10페이지 정도면은 10분 발표 가능하죠.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만 되게 요약을 해서 써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렇게 슬라이드 발표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많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필요 없다 싶은 거 다 제외시키는 거. 그 다음 혹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했을 때 인공지능도 얘도 잘못된 거 많이 말을 하니까 얘가 말한 것도 확실하게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고요. 한계점.
아까 치료법에 있어서 자, 상한론을 마지막 질문이에요. 상한론을 치료해서 부정거사의 원칙 아래 팔법을 적절히 운영했다. 자, 내가 무슨 질문을 할까 알죠? 부정거사의 원칙 하에 팔법을 적절히 운영했다. 요거에 대한 질문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치지만 말고 뭐 할 것 같아요? 예. 예. 부정거사의 원칙 아래 팔법을 적절히 운영했다는데 본인은 알지 몰라도 다른 조에서는 도대체 팔법이 뭐야? 부정거사가 뭐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부정거사가 뭐고 팔법이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팔법은 한, 후, 하, 화, 원, 청, 소, 보 등의 8가지 치료법입니다. 한토하 온청보소가 무슨 말인데요? 한토하는 발표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하는 땀을 빼는 거고, 토는 토하는 거고, 하는 배변하는 거고. 한토하 화 온청보소. 조합게 예, 척은 오는 따뜻하게 청 말 소 보 소가 소통시키는 거, 보는 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네. 라는 이야기를 써주면 훨씬 더 좋죠. 자, 팔법이 뭐다라고 써주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정거사는 뭘까요? 부정거사의 원칙 아래 한토하와 온청소보라는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하거나 뭐 소통시키거나 보하는 이런 약을 쓴다 했는데 그럼 부정거사의 원칙이 무엇일까? 전기를 고하고 사기를 쫓아내는 거, 몰아내는 것을 부정거사의 치료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보하고 사기를 몰아내는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 그렇지 않나요? 꼭 여기서만 상한론에서만 이랬을까요? 내경의 기본 치료 원칙이 부정거사인데 상한론이 아니라 내경에서 나왔던 내용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 부정거사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한의학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치료 원칙으로서 부정거사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방법이었고 특히 팔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법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밑에 있는 건 딱 빼는 것도 괜찮죠. 치료 원칙으로서 팔법을 사용한다. 공보겸치 방법에서 백호가 인삼탕. 자, 백호가 인삼탕으로 공보겸치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알아요? 모르죠? 그럼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백호가 인삼탕이 어떤 처방이고 백호탕이 어떤 처방이니까 여기다가 인삼을 넣어서 공보가 같이 겸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정상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잘한 것보다 못한 거 이야기해서 다음에 이런 것도 할 때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각 조별로 여기에 보면은 요런 문장이 있죠. 그럴 때 수정사항이라 해서 각 조별로 수정사항을 갖다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 물어봤는데 파일을 주고서는 이 파일을 갖다 놓고 자, 이 파일은 한의과대학 의사 과목에서 발표한 자료야. 이걸 갖다가 한의학 전공자들에게 발표하려는데 각 슬라이드별로 수정할 사항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자, 신농본청에 쓴 조회를 보면은 슬라이드 제목을 신농본청에 대한 연구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좀 더 명확하게 제목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각 목표 사이에 간격을 줘 가독성을 높이세요. 가독성 높이게 해주고 목차에서도 목차 번호를 써서 1, 2, 3, 4 좀 넣어주고 하위 항목도 번호를 부여해줘라. 서론에서 보면 신농본청 역사 배경에서 슬라이드 중앙에 배치하고 가독성을 높여주고
인용 출처를 명확히 해라 라는 부분들, 가독성을 높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의학자 등의 직함을 추가할 배경을 좀 더 설명해줘라. 가독성을 높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가독성에 꽂혀가지고 가독성이 좋게 나와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고, 자,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구성을 해줘라. 그 다음에 처방별로 별도의 슬라이드 나눠서 좀 설명해라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강조하여 주목도를 높여줘라. 가독성 높여라. 계속 가독성을 높이라 이런 말을 했었고, 자, 설명을 간결하게 정리해라. 좀 복잡하게 썼던 것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사진에 대한 짧은 설명도 추가해줘라 라고 하는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각 조별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GPT 가지고서 물어보면 돼요. GPT에다가 파일을 갖다가 PPT로 만들어서 PPT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대로 이건 한의학 의사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인데 각 슬라이드별로 한의학 전공자들에게 이걸 발표하려는데 각 슬라이드별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쭉 참고하면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 거. 자, 아까 요렇게 요거 한다고 했었죠. 요거로 파일을 열어줄게요. 동료평가. 자, 그래서 오늘 요 동료평가하고 그 다음 먼저 나갔던 요 조별 발표 내용 있죠. 자, 조별 발표 내용 요 도표에 쓰는 거. 자, 요거하고 지금 동료평가하는 거 두 가지 다 뭐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정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그 동료평가를 해주고, 이 동료평가가 팀 프로젝트 점수 100점 만점에 교수가 내는 점수 40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제출 언제 했다, 뭐 했다는 다 만점이 되겠죠. 그 30점. 그 다음에 동료평가에서 뭐 ABC 세 등급 나눠가지고 30점, 27점, 25점 뭐 이런 식으로 동료평가 내용이 추가돼서 아마 그것이 점수 차이가 좀 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웬만하면 다 점수 차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요것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자, 그럼 오늘 요거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